자, 2부 아닌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커피, 네. 커피도 한잔 하시고. 쉽지가 않네요. 신경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방송 그 장비를 잘 갖추지 있고 몇십 년 동안 하고 있는 방송도 방송사고 나잖아요. 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시던데,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현재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정권이 추진하는 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미 평가의 결론이 나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책 기조는 바꾸지 않고, 그러면서 어떤 국민이 어떤 체감으로 느낄 어떤 성과를 내라 자체가 아마 경제 관련 실무진들 또 정책 관련자들도 아마 고통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전문가들이고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참모진을 읽어주는 그야말로 A4의 어떤 그런 우리가 이미 목격했던 부분을 유감없이 이 국내 오늘 저는 경제주제회의 관련해서도 유감 보여주고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요. 특히 또 기억에 남는 것 소통을 강조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치는 선동으로 가능하지만 경제는 선동이 통하잖아요. 왜 경제는 실적이고 국민들의 체감으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결국은 경제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저들이 어떤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어떤 우파 경제 어떤 프레임이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좌파들의 어떤 기본적인 입장 그걸 보고 오늘 또 어떤 소통을 강조하는 걸 보면서 이 소통이라는 게 결국은 언론을 동원해서 결국 어떤 자기들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홍보하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언론을 저들의 어떤 나팔수로 인식하고 아마 또 청와대 홍보 쪽에서 더욱더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결국 어떤 이런 선동, 왜곡, 조작하는 상황이 또 심각해질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 통계청장을 교체한 것도 초유의 어떤 있을 수 없는 그런 하나의 현상 사실이었는데 아마 금년에 이들이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언론 통제, 조작, 선동이 저는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들의 어떤 입장이고 실제 국민들은 현장에서 아우성을 칠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이 주제회의할 때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 정권이 혹평을 하면 감성만 건드리고 있지 정책을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정권의 광고만 하고 있지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저는 큰 틀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는 첫째는 이 좌파 집권은 또 좌파의 어떤 이념적 방향 그건 어떤 여러 가지 외교든 국방이든 특히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부정하고 어떤 사회주의적 어떤 접근 방식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 경제는 당연히 어떤 그렇게 결과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구나 거기다가 이 경제 전문가를 정책에 앉히는 게 아니라 정말 무능한 아마추어의 어떤 그런 경제 전혀 모르는 지금 현재 청와대 경책실장 김수현 씨 같은 경우도 실물 경제를 해본 경험도 없고 이론 경제에 있어서도 어떤 경제 주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런 도시공학을 한 그런 비전문가를 앉히고 특히 또 이념적으로는 완전히 이 사회주의에 경도된 그런 인물을 이 정책실장에 앉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정말 실험해서는 안 될 그런 정책을 가지고 2년간 국민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그 정책을 더욱더 강화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책 기조하에서 소위 경제팀들이 계속적으로 성과를 내려고 하니까 저는 결과가 뻔합니다. 뻔하고 결국은 앞으로
국민들에게 아마 그 굉장히 괴리된 어떤 상황이 맞이할 것이다. 그것은 국민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또 거기에 어떤 그 선동과 왜곡, 어떤 그 통계 조작 이런 부분들이 아마 판을 치는 그런 한 2019년도가 저는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그 지금 경제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저는 뭐 정의기보다는 이렇게 그 지금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김동연 박사님한테 예? 네. 어려우니까 좀 기다려. 예? 이런 식의 감동의 선동의 정치를 하고 있고 배를 불려줘야 되잖아요. 경제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감소를 건드려준다고 조금 기다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이 경제가 이 지금 뒤에도 지금 댓글에 뭐 올해는 경제 폭망한다는 이미 답이 시청하고 계신 분도 답을 알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뭐 어쨌거나 그 오늘 그 문재인 씨의 그 경제 관련 예. 청와대 참모진들과의 어떤 그 회의에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그 저들의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 실력이라는 것은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그 어떤 그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경제 정책에 대한 전혀 개념도 없고 특히 그 한나라의 국정 책임자의 어떤 그 머릿속에는 경제에 대해서 전혀 ABC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그 여실히 느꼈다. 그걸 다시 한번 또 저는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좌파 정권은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자신들의 어떤 이념적 어떤 그 방향에 모든 어떤 그 경제뿐만 아니라 이런 그 수단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참 안타깝고 저는 그 불쌍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고 맹목적 지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분연히 전 떨치고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고통이 전 대한민국 전 국민들에게 확산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남의 일이 아니고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좀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촛불이나 민노총이나 뭐 정교조나 그쪽은 잘하고 있다고 하고 있죠. 대다수 많은 국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일부 그 세력들만 잘한다고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이념적 그 스펙트럼은 좌가 이렇게 그 한 30%, 우가 30%, 나머지 중도가 한 60% 이렇게 만약에 뭐 크게 구분을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형태로 굴러가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골수 좌파 소위 이 세력들은 아마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70% 소위 중도에 있는 이 40%의 이 국민들은 이 실체를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서 아마 그 문재인 좌파 정권을 코너로 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우리 김동연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이 경제에 눈을 뜨셔야 되고 뜨셔야 됩니다. 이들 지금 극약 처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어떻게 할 것인가 크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좀 답답한데 예,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일단 오늘 그 주제에 2019년도 이 경제 전망 이 뭐 대한민국에 있는 5천만 국민까지도 뭐 해외 동포까지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지난 70년간 눈부신 성장을 해왔거든요. 예. 그리고 뭐 과거에 한 우리가 이 국민들이 또는 많은 그 전문가들 말씀이 대한민국 한반도 5,0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그 우리가 호황을 누리고 국민들이 정말 어떤 이런 경제적인 그 혜택을 누렸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 없는 국민들이 없잖아. 뭐 때에 따른 기본 2대 또는 3대까지도 그죠? 예.
이런 이 인구 5천만도 되지 않는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에서 정말 일본과 우리가 견주고 유럽의 어떤 그 선진 강국들과 정말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세계 경제 10위까지 어떤 거기 오를까지 정도까지 대한민국이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런 그 대한민국의 어떤 그 경제 역동성, 이 동력이 지금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접어들면서 2년 만에 정말 우리가 그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구조 자체가 지금 완전히 해체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1년차, 2년차에 이미 우리가 이제 그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작년 하반기부터. 그럼 2019년도에 대한 제가 보는 경제 전망은 한마디로 어떤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느껴보지 못했던 최악의 상황으로 저는 치달을 것이다. 아,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어떤 그 계층부터 충격을 받냐면요. 대한민국의 이 경제 구조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수출 주도형입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간에. 왜? 대한민국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어떤 인력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경제를 항상 그 성장시켜 왔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수출에 대한 이 대기업이, 결국은 이제 그 어쨌거나 적폐로 규정되면서 완전히 얼어붙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설비 투자나 이 선행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이제 이미 작년부터 이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완전히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것은 작년보다도 금년이 어려워지고 지금보다도 또 하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맞이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의 어떤 경제적인 흐름에서 보면은 뭐 기업에서 퇴사를 한다거나 또는 뭐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본인들이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그 하시는 분들 자영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영업이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거의 25%가 자영업 비율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이 자영업 비율이 높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제 마지막에 선택하는 게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예산 비용을 가지고 또 은행에 어떤 융자를 내서 어떤 가족들 경영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생계를 꾸려나가는 형태가 대한민국의 어떤 그 경제의 한 단면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소위 소득주도 성장론의 철저한 어떤 결과로서 이 시급적 금년 이미 10,000원이 넘었을 겁니다. 이미 이제 그 주유수당하고 뭐 주유수당 포함 이런 몇십 원 정도 200원 정도에 올랐거든요. 결국은 그게 이미 일본 같은 경우에 동경을 제외하고는 그 10,000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이거 지탱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미 이게 이제 경기가 좋아도 사실은 그 인건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대한민국 내수가 완전 침체된 상태에서 결국 이제 이런 상황을 맞이하니까 결국 거기에 이제 버틸 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심각할 정도는 거의 뭐 제가 판단은 50% 이상이 문 닫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장 그 힘든 계층이 부풀이 있었는데 돌아갑니까? 지금도? 여기는 표지가 있는데. 네? 괜찮은데. 저긴 괜찮은데. 이거는 괜찮은데. 핸드폰이 또. 괜찮아. 괜찮아. 말씀하세요. 응? 왜 이러지? 표지가 있는데. 아, 참. 참, 그랬구나. 이거 있어. 연결이 끊어지네. 아휴, 참.
왜 끊어지지? 네,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프레임이 생기네. 꺼지네. 예, 말씀하세요. 이 부풀이 생겨서. 방송이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서 그래서 이 방송 촬영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거나 금년도 이 대한민국 경제는 가장 이제 이 내수 경기 침체, 또 기업들의 어떤 이 실적 악화, 또 이 잘못된 정책의 어떤 지속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우선 저는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소제조업체들이 이제 폐업 또는 도산할 율이 굉장히 높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실업률이 사상 최고로 저는 올라갈 것이다. 사실 이제 실업률이 통상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 자영업을 하는 게 과거의 어떤 하나의 패턴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제일 후방 쪽에 이쪽에 자영업 자체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어떤 생계 수단을 가져갈 방법이 없어요. 그게 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 좌파 정부가 또 고려하는 게 이제 실업급여 예산을 이제 대폭 확충을 했는데, 사실은 그걸 가지고 국민들이 어떤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심각한 상황이 온다. 그것이 이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과거에는 우리가 기업이 어려우면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또 조기 퇴직을 한다거나 하더라도 나름의 이제 이 자영업이나 또는 어떤 창업을 한다거나 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이어나갔는데, 문제는 현재는 구조가 대기업,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이 불안정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금년도에 아마 심각한 어떤 어려움을 직면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또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면 아마 실적 악화가 상당히 우려됩니다. 이미 작년 상반기부터 또 아마 연초에 2018년도 결산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실적에 대한 평가가 나올 텐데, 아마 작년과 비교해 보더라도 아마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작년에 이제 매출로 보면 한 1,000억 불 정도를 우리가 실적을 달성했는데 규모 굉장히 크죠.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총 수출이 한 6,000억 불 내외 되는데, 그 중에 반도체 부문만 1,000억 불 정도. 근데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높았는데, 문제는 작년 4, 4분기에 이 삼성 반도체 쪽에서 영업이익률이 엄청 감소한 거예요. 그래서 매출은 한 10% 이상 떨어지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 정도가 감소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게 4, 4분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2019년도에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하고 있다는 거더라고요. 그것은 결국 휴대폰의 어떤 수출 자체 부진도 있고, 어쨌거나 중국이 또 상당 부분에 또 이 시장을 또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보루가 이제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이었는데 그마저도 지금 추락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자동차 같은 경우 현대자동차는 어떠냐?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죠. 현대자동차도 사실 미국 시장에서 어떤 미국의 GM이나 이런 미국산 자동차들과 경쟁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관세 부분에 상당히 부담을 갖고, 또 중국에서는 중국 내수의 자동차 메이커들 경쟁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이 중국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나 남미 쪽으로 이제 러시아 같은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러다 보면 고급 승용차보다는 저급을 해서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결국 이제 그 강성 노조로 인한 그 평균 임금 연봉이 1억이 넘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토요타 자동차보다도 평균 임금이 높은 상태인데 생산성은 토요타보다 훨씬 떨어진다. 한 70%도 안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현대자동차가 어떤 브랜드 밸류가 있어가지고 벤츠나 아우디처럼 이런 BMW 같은 수준의 어떤 그 소비자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매출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수익률도 급격히 악화되는,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현상이 벌어지느냐? 결국 2차, 1차, 2차, 3차 협력사들이 이제 그 고통을 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협력사들이 결국 이제 일감이 줄어들고 또 직원들이 고정비는 이제 비용이 발생되고 하니까 점점 이제 자금난이 어려워지니까 결국 도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결국 그렇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그 상가들, 식당, 숙박업소가 결국 이제 충격을 받으면서 거기 또 이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지금 현재 그 수도권 같은 경우에 안산이나 이런 반월 시화공단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중소제조업체들 문 닫은 데 굉장히 많아요. 결국 그 문을 닫게 되면 주변에 이 상가, 식당 이 분들도 전부 이제 안 되니까 결국 이제 폐업을 한다거나,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 주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저는 이제 어쨌거나 이런 그 기업들이 이제 점점 규모가 적은 기업부터 이 대기업까지 영향을 받는 이런 상황이 이제 2019년도에 도래가 되고, 그럼 이제 불경기 아닙니까? 예. 통상 불경기라면 물가가 낮아야 된다고요. 통상적으로. 예. 그런데 문제는 실업률은 높아지고 내수 경기는 어려워지는데 오히려 물가가 상승하는, 소위 말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그건 이 경제의 최악의 상황에 다다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도대체가 이제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어떤 소득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다고 장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주 52시간을 강제화시키고 또 시급제가 이미 10,000원 넣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장사를 하더라도 이게 이익이 남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임대료 내고 등등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주체들이 저는 피해갈 어떤 정말 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재 2019년도에 직면하게 되는 경제 환경이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어떤 부동산 같은 경우도 저는 어떤 위험스러운 걱정을 하냐면은, 일본이 이제 90년대 접어들면서 이제 이 경제 버블, 이 부동산 버블이 이제 직면하게 됐는데 20년간 지속됐지 않습니까? 소위 일본 동경 같은 경우에 오피스텔에 유급하던 부분이 1억으로 떨어졌어요. 결국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우리가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가 또 많이 인상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금융이자 부담도 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속출한다. 그래서 이미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미분양 또는 집값이 하락이 지금 지속된 상태에서 금리는 올라가고 또 장사는 안 되고 실업률은 높아가고, 이 상황에서 저는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폭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기업들의 실적 악화, 부도, 폐업, 도산 이 상황으로 내몰리고, 또 이제 직원들을 제대로 해고도 못한단 말이에요. 어려워도. 이러니까 결국은 이제 전체가 같이 이제 정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 이것이 지금 저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저는 도저히 이 현 좌파 정권 내에서는 저는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또 악화되면요, 이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왜? 결국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은 집을 담보로 해서 대부분의 최소한 50%, 70%, 80%까지 금융부채를 안고 집을 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런 이자에 대한 지속적으로 상환할 역량이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모든 금융 악성 어떤 부채로 금융이 떠안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돈이 없으니까 또 제2금융권 또 사채시장으로 또 가지 않습니까? 현재 이미 많은 사채시장에 어떤 몰리는 국민들의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융권이 떠안게 되니까 악성 부채로 그 금융의 어떤 그 재무 구조가 불안해지니까 결국은 이제 금융 부실로 이루어질 수 있겠고, 뭐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환 자금이 또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제 어쨌거나 대한민국의 어떤 그 금융시장과 외환 시장이 불안해지니까 저는 제2의 IMF도 굉장히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디 하나 편한 곳이 없습니다. 어디 하나 지금 자 제일 그 큰 문제가 이제 이 수출 돈을 밖에서 돈을 벌어와야만 살림살이가 넉넉해지는데 국제 그 경쟁 그 사회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 국가와 국민을 챙겨야 할 이 문재인 정권은 지금 퍼주기식. 그 퍼주는 것도 거기도 뭐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퍼주는 건 괜찮아요. 그러다가 식구가 하나 더 늘어가지고 북한에까지 퍼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대한민국이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가늠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부동산 이야기했는데, 부동산도 제가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이제 그 상가 부분이 제일 먼저 폭락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는 이제 살림을 살고 있으니 그 다음에 부동산이, 그 다음에 아파트가 올 것으로 지금 보이지고, 이제 이 지금은 이제 그 자영업이 제일 문제거든요, 사실상요. 자영업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는 다 무너진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좀 심각한데,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좀 하실까요? 네네. 예, 대책이나 대안, 뭐 이 많은 이분들도, 이 들어오신 분들 그렇고 국민들도 이미 이 현실 인식은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체감으로. 근데 아무 생각 없는 사람도 국민 중간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 그지? 경제가 어려워지는지 안 어려워지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정말. 저는 단언컨대요. 예. 이 좌파 정권이 지속되는 한 저는 답이 없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결국 내려와야 되네. 이 좌파 정권과 이 경제는 상호 모순된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좌파 정권이 지속되는 한 앞으로 이 대한민국 경제는 정말 구조적으로 회복 불능 상태로 완전히 빠져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남의 어떤 일처럼 볼 게 아니라,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세계적으로 석유의 어떤 그 생산량이 정말 매장량이나 그 탑에 꼽힐 정도로 엄청난 어떤 부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파퓰리즘으로, 그리고 어떤 그 국영 기업화 시키는 어떤 그런 그 완전히 사회주의적 형태의 경제 틀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베네수엘라가 지금은 완전히 뭐 우리가 이미 외신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은 일부 어떤 기업들은 해외로 다 이미 빠져나갔죠. 그리고 이제 그 남아있는 국민들은 소위 말해서 뭐 정말 쓰레기통을 뒤지는 정도. 그리고 인플레가 엄청나게 지금 상상 못할 정도로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베네수엘라가 어떤 그 정말 남미에 있는 대한민국과 먼 국가가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이 이 상태로 계속하게 되면 저는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끝나기 전에 저는 그 베네수엘라의 어떤 경제 어떤 이 참사가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 저는 그것을 상당히 우려 또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경제에 대한 대안이 뭐냐? 물론 저는 대안을 갖고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이 좌파 정권은 절대 하지 못할 것이다. 제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경제는 말씀드렸다 수출 주도형 경제, 수출을 많이 해야 됩니다. 결국 수출은 제조업 기반이 돼야 되거든요. 결국 제조업이라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어떤 기술력과 이 원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되더라도 이 기술력이 뛰어나면 어떻게 우리가 또 뭐 버티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자동차가 어느 날 갑자기 벤츠나 이 BMW 브랜드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기술 수준에 맞는 기업 임금 구조가 돼야 되는데 결국은 현재 만약에 이 제조업체 임금을 50%를 삭감해야 된다. 그럼 현대자동차 연봉을 5천만 원, 4천만 원으로 평균 연봉으로 만들 수 있겠냐 하는 부분이 퀘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에 저는 혁명이 와야 된다. 그래서 달리 말씀드리자면 민주노총의 해체가 되지 않고서는 저는 기본적인 대한민국 경제는 회복하기 쉽지 않다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향후에 우파가 정권을 잡을 때 저는 반드시 민주노총을 해체시켜야 된다. 저는 결국 민주노총 해체라는 의미는 상징적으로 경제에는 경제 주체가 이제 이 기업 경영에 민간인이 어떤 기업 경영을 보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그리고 이 노조는 정말 저는 노조 해체된다고 봅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옛날 대처 수상이 이제 그 집권하면서 영국도 굉장히 그 노조의 강성 노조로 인해서 전부 이 국영화되었기 때문에 영국 경제가 완전히 그 파탄 났거든. 그것을 대처가 정말 이 노조와의 어떤 전쟁을 통해서 정말 정리하는 과정에 강력한 대처주의즘, 소위 그런 어떤 정책을 통해서 영국이 어떤 그 회생하는 그런 어떤 그 계기를 삼았다시피 대한민국도 이 좌파 정권이 민주노총이 좌파 정권을 그 지금 지탱하고 있는 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 해체가 불가하겠죠.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은 이 강성 민주노총 해체 또 그걸 뜻받드는 이 언론 노조 이것도 해체시켜야 된다. 저는 그런 측면이 기본적으로 좀 구조의 어떤 혁신과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어떤 세금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면은 막말로 어떤 그 북유럽처럼 어떤 그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국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이 간접세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세금에 대한 대대적인 어떤 그 재편이 이루어져야 된다. 소위 말해서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집권 후에 미국 경제가 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이루고 있는 이유는 결국 친기업 정책, 특히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낮춰버렸단 말이에요. 20% 선으로. 그 사실 그 트럼프의 경제적 혁명이나 다름없다고요. 미국에서 그런 이 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의 어떤 그 경제 구조에서 이 법인세를 정말 그런 획기적으로 인하시켰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해외에 나갔던 그 기업들이 다시 미국 자국으로 돌아옴으로써 결국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감세 정책이 결국은 이제 어떤 트럼프가 굉장히 어떤 주요한 정책이었죠. 마찬가지로 한국도 이 세제 개편을 완전히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 좌파는 이 세금을 전부 올려가지고 세수 확보해서 파퓰리즘에 하고 소위 말해 저들이 말하는 어떤 이 서민들에게 퍼주기 이식으로 하는 이것은요 결국은 사회주의적 정책 방향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관주도야 국영기업 중심으로 그러다면 사람들이 일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일하지 않아도 결국은 정부에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그래서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 반사회주의적 형태가 강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제가 침체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서 경쟁력이 상실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제 개편이 절대적으로 감세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그 상속세 폐지도 해야 된다. 왜? 우리나라 같은 중소 중견기업이 열심히 창업자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세 부분이나 증여세 부분이 50%가 넘어요. 그럼 결국 뭐냐면 경영권이 전부 다 이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기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위스나 독일 같은 일본 같은 기업이 2대 3대째 내려오는 이런 강소 기업들이 만들어지려면요 세제 개편 소위 이 상속세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박사님 말씀하는 거는 꿈입니다. 꿈.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는 지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 좌파 정권 하에서는 대한민국 경제는 회복 불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하나의 대안은 우리가 우파 정권에 들어섰을 때 어떻게 이 정책을 가져가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 경제의 어떤 우파 정권의 경제 혁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주노총 해체 법인세를 대폭적으로 15%로 저는 떨어뜨린다. 왜? 미국이 20%인데 대한민국이 15% 해야 외국 투자자들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큰 틀에서 이 대한민국은 제조업 기반을 통해서 해외 수출을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기반이 우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왜? 결국은 수출하려면 내수의 인구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수출을 통해서 좋은 제품 만들어서 해외에 나가려면은 원가 구조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래서 임금의 대대적인 재편이 필요하다. 대만 우리 임금보다 월등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품질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임금 구조를 대대적 개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노동의 유연성, 이 부분을 통해서 해고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근로자는 자기가 또 뭐 근무하다가 또 좋은 조건이 있으면 또 뭐 이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업 경영주는 항상 이 인력의 어떤 그 상황에 맞게 그런 이 유연성을 통해서 기업 경쟁 사업이 잘 될 때는 많은 채용을 하고, 또 어려울 때는 또 뭐 자유로운 해고를 통해서 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법에 대한 개편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또 이 중소벤처기업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결국은 IT 강국 대한민국이 결국 어떤 그 젊은이들의 어떤 창업의 꿈, 또 뭐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창업을 해서 꿈꾸는 게 코스닥에 상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꿈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이 자금에 대한 그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금융 부분. 그래서 저는 그 M&A를 통해서 M&A가 굉장히 활성화돼야 된다. 그래서 꿈과 기술과 도전이 있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자금의 수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그 M&A 어떤 그 활성화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언론 노조가 이 좌파 정권에 의해서 언론 노조가 장악된 상태인데, 이 언론이라는 건 제 기능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국가관, 정론. 저는 그런 관점에서 현재 이 좌파의 언론 노조는 혁파돼야 된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경제 관련돼서는 제가 우선 뭐 큰 틀에서 이 말씀드렸는데, 과연 이런 민주노총 해체, 법인세 15% 인하, 상속세 폐지, 또 제조업 활성화에서 저는 그 국유지 같은 경우도 제조업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정말 획기적으로 어떤 그 무상 뭐 30년 임대한다거나 이런 저는 지원 정책이 있어야 되고, 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혁파, 그러니까 정부보다는 민간 중심으로 정책의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과연 좌파 정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우파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경제 어떤 혁명을 가져오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의 경제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을 일단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1년에 보면 강남에 공시지가를 올리는 거는 뭐 또 서민들이나 다른 분들, 일반 국민들은 공시지가를 그걸 올리는 줄만 알죠. 그죠? 그게 뭐냐면 있는 쪽의 세수를 뺏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공시지가를 올린다는 거. 그리고 아마 마음은 이 좌파 정권의 마음은 그냥 통째로 다 뺏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그죠? 강남이나 이 부동산이나 이 재산을.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이 김도수 박사님 말씀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정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이 경제 상황은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내려오지 않으면 경제는 살릴 수 없다는 것이 답이라고 합니다. 답이고, 그리고 당연히 그 좌파 정권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르는 민노총도 해체, 당연히 뭐 정규전의 모든 것이 거기에 한꺼번에 간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제 이 좌파 세력들은 죽기 살기로 이제 지키려고 예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숙명 좌파 정권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 5천만 국민은 잘 살 수 없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이제 깨어나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제는 환상의 사탕 발린 어떤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 정말 현실을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그 시장 같은 데 가시고 도로에 가시면 가게들이, 그 좋은 가게들이, 권리금이 매덕하는 가게들이 답이 있잖아요. 임대료 붙어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그거 돈 매덕 들어가서 가게 달고 줄 수가 있어요. 1년 동안 줄 수가 있어도 얻을 수 없는 가게들이 지금 빈 가게로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부동산이 제일 문제입니다. 부동산이 경제 척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부동산이 이제 무너지면 경기가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이제 상가하고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주거 부분, 그 다음에 오는데 부동산이 대폭락할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그 아파트 값이 오르다가 하락국면에 접어들었잖아요. 이제 회복되지 못한다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지금 노무현 정부 때는 그 아파트 값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3배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죠? 올라갔지만 지금은 그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고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모든 것이 다 무너졌는데 이것을 어떤 강제로 뜻받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어요. 지금 사실상. 그래서 부동산이 무너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 해줘야 돼요. 지금 문정권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 경제는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씀씀이를 줄인다든지 모든 것을 해준다고 저는 봅니다. 메시지를 일반 그 중도에 있는 분들도 제가 하는 이야기 네가 뭔데 뭐 그러지만 모든 준비를 하셔야 된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좌파 정권 대한민국에는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정권을 내리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뭐 덧붙여서 이제 이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제 안보 부분도 뭐 참 이 문재인 좌파 정권에 뭐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예? 저 밑에 시시콜콜까지 다 해야 될 사항으로 어디 잘한 정책이 어디 있나요? 하나 있다. 물가를 폭등시킨. 예? 올리잖아요, 내린 게 아니고 올리으니까 올린 것은 잘한 것은 그건데. 그래서 이제 안보 부분을 짚으시고, 자,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예. 근데 그 대한민국에 처해지는 그 한반도의 분단 현실, 공산주의 세력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은 우리 그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아시다시피, 이 미군 철수가 이 베트남에서 결국은 공산화되는 과정을 목격했고, 수없이 많은 그 우파 아마 그 당시 국민들이 사실 처참한 어떤 생명을 아주 보트피플 목격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결국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베트남의 그런 공산화되는 과정 또 베네수엘라의 어떤 그런 경제 참사 국민들의 어떤 그런 처참한 생활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국민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특히 현재 북한의 어떤 김정은이가 이런 이 마술을 숨기고 이 평화의 어떤 제초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젊은 친구들은 깨어나야 된다. 북한의 실체는 결국 3대 독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하나의 권력을 유지시키는 수단으로서 핵을 보유를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반대 세력을 숙청해버리는 그리고 이 정치범 수용소를 통해 가지고 모든 자기 체제에 반대하는 조그만 어떤 비판하는 것도 전부 이렇게 가둬가지고 인간 이하의 삶을 완전히 사육한다. 이럴 정도로 북한의 실상은 인간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 실체가 북한 이 공산주의 집단인 것을 알아야 되고 김정은의 어떤 미소 뒤에는 엄청난 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고 억압당하고 인권 유린당하고 고문당하고 그것이 북한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력에 완전히 한 몸이 되어가지고 현재 마치 위장평화쇼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온 것처럼 착각시키는 이 종북주사파 정권의 실체도 우리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은 저는 대한민국은 제2의 베트남 월남 사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최근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주한미군 이 철수 문제,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협상 문제도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오늘도 김정은이가 시진핑 만나러 북한에 간 것도 결국은 저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이 좌든 우든 뭐 중도를 떠나가지고 이건 각자 생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이 북한 김정은 어떤 그 체제의 실체를 정확히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이 북한의 이중대 또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어떤 실체 속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자기 생명을 정말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그런 비참한 삶을 물려주지 않으려면은 깨어나야 된다. 저는 그것을 꼭 좀 말씀드립니다. 예. 너무나 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귀담아 들으실 거는 좀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한테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이 경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날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층들이 보면 이 길거리 나오면 여자친구하고 막 웃으며 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오랫동안 살아보신 분들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죠? IMF 때 보셨잖아요. 가정이 해체되고 그 사랑하는 애인도 버려야 되는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이 웃고 다닐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물가 부분은 무정부 상태다. 쌀값 60% 오른다는 건 5천만 국민이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무정부 상태가 감히 전쟁이나 이런 거 나왔을 때 60% 2배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깨어나셔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젊으신 분들이 웃고 이래 다니는 거 보면 그리고 이 물가는 오르죠. 일자리는 줄어들죠. 이 수입도 줄어들잖아요.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수입도 줄어들잖아요. 그럼 물가가 오르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폐해질 수밖에 없나. 자, 지금 우리가 정말 숙명입니다. 지금 이 좌파 정권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거지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이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거나 제가 우려하는 두 가지인데요. 현재 문재인 이 좌파 정권이 1년 더 지속되면요. 저는 대한민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해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한번 이렇게 이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가 봉착하게 되면은 이걸 회복하는데 저는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왜? 이미 다른 국가들은 뛰어가고 있는 상태고 우리는 뒷걸음질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어떤 6개월만 경제적으로 국제 이 상황이 뒤져도 그걸 다시 우리가 따라잡으려면은 엄청난 투자와 정말 어떤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정말 아무리 좋은 경제 정책을 쓰더라도 사실은 녹록치 않은 이 국제 경제 상황입니다. 일본과 중국 경쟁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어떤 이 경제 주체들 기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 대한민국 내에 어떤 주사파 정권의 어떤 이런 반시장주의, 반자본주의 정책, 기업을 완전히 적대시하는 이런 이 정책이 지속되기 때문에 아마 기업가들은 아마 그런 자기들의 어떤 의욕을 상실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시해야 되고 아마 이것이 어쨌거나 연말까지 가게 되면은 저는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처참한 정말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그 관련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현재 이 대북 정책 소위 말해서 이 북한의 김정은과 이 정부 주사파 정권은 거의 뿌리는 한 뿌리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의 지난 2년간의 저들의 행태였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려되는 것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어떤 한미동맹이 지금 와야 되는 이런 상황 또 한일 관계가 지금 완전 극도로 지금 악화되는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고립화되는 상황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회복하기 더 어려운 어떤 그런 또 저는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쨌거나 국민들 또는 어떤 그 정당 소위 말해서 국가를 걱정하는 이런 주체 세력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경각심을 갖고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어떤 기로에서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된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1년 9개월 차인가요?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온 지가 5월 9일 네, 5월 9일이니까 네. 1년 8개월 좀 넘었네요. 저는 이렇게 김도수 박사님 물어보겠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상 경제 대우 뭐 10일이다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세월호부터 이제 이 대한민국의 이제 망조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가 그때부터 하는 국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여기 와 있는데 지금 저는 느낄 때 지금 대한민국 현재 경제 상황은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 12, 11위가 아니라 저는 몇십 위까지 갔다고 저는 30위나 40위, 50위까지 갔다고 저는 볼 정도로 뭐 이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는 없지만 제가 느낌은 그만큼 우리는 30년, 40년을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그 우리 경제대국 12, 11위까지 올 수 있다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물론 이제 이 국가 경제 어떤 그 순위 매기는 그 지표는 뭐 GDP나 또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죠. 뭐 총 생산량이나 어떤 여러 가지 또 인당 GDP 등등 있는데 기본적인 외형 규모는 어쨌거나 선방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먼저 증가돼야 되는데 감소하고 있고 특히 내용적으로 봤을 때 수익성이 악화되고 경쟁력이 이제 완전히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1년, 2년 지났을 때 우리가 어떤 최소한도 그 비슷한 그 보폭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부 상황 구조 자체가 완전히 썩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급속도로 지금 이렇게 그 무너지고 있는 상태고 일본이나 다른 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중국도 마찬가지고 치열하게 자기들 경제 이 성장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정말 그 체질을 강화시키고 있거든요. 체질을. 그런데 지금 한국만이 지금 뒤처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어떤 몇 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금년, 내년, 내후년 그 부분이 더 우려된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많이 경제적인 어떤 그 순위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따라잡는다는 게 웬만한 그 노력해서는 안 된다. 특히 대한민국 제조업은 이미 중국에 완전히 뒤처져 버렸어요. 소위 말해서 삼성전자 같은 거 일본, 중국의 화웨이나 샤오미나 많은 그 일본, 중국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밀리고 있는 상태.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뭐 조선도, 중화공업도 전 분야가 이미 제조업이 기반이 지금 무너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는 거기에 지금 이제 그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또 하나 말씀은 4차 산업을 얘기를 하는데 4차 산업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떤 그 기업의 전폭적 지원과 어떤 그 창의적인 어떤 그 기업 환경을 만들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주 52시간이 결국은 또 창업 기업들,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의 상을 잘라버렸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미래 희망을 우리가 완전히 정말 숨통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또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지금 앞으로는 이 좌파 정권에 지속되는 한 그 기간이 한 달이 길면은 1년이 우리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참 전 잘 낙담을 하지 않는데 이 경제 부분 큰일 났습니다. 정말 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전 국민이 고생을 하게 되는 이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우파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획신을 해야 됩니다. 그죠? 완전히 다 바꿔야 돼. 지금 들어서더라도 그래도 살릴까 말까 할 정도로 이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저는 이 보는데 지금 좌파 정권에서는 이제는 경제는 살릴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지금 이 경제 문제도요, 이런 그 경제가 몰락하게 된 건 단순 경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연계돼 가지고 이념적으로 접근됐고
이 소위 사회주의적 이런 그 이념이 경도된 세력들이 주체 세력들이 결국은 장악했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좌익화되어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이제 위험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 저는 우파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사 우파가 정권을 잡더라도 민원총 해체하지는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과연 저런 언론노조나 민주노총을 그 해체시킬 정도의 강력한 어떤 우파 집권 세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소위 과연 현 정치권이 그것을 수용할 정도의 역량이 갖추고 있느냐. 지금도 보면은 태평성대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 혹시 경제 전문가 또는 정치 세력에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우파의 혁명적 어떤 그런 그 집권 세력이 들어서지 않으면 좌파와 싸워서 이미 좌파는 대한민국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저거를 뽑아내지 않으면 저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 61년도 저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떤 5.16 군사혁명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구조를 완전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제2의 어떤 그 5.16 혁명에 버금가는 저는 그런 그 혁명적 정권, 우파의 가치와 정체성을 가진 어떤 세력의 어떤 그 집권을 했을 때 저는 이 정말 오랫동안 쌓인 저들이 말한 적폐를 좌파의 어떤 그런 그 뿌리를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남북 관계도 관계되지만 이 북한 김정은 체제를 완전히 뽑아내 버려야 된다. 저는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간단치 않다는 것을 저는 이 정치권에도 또 관료에도 국민들도 좀 인식했으면 좋겠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바쁘신데 자 우리 김동수 박사님께 자 박수를 뭐 매일 저녁에 이렇게 또 토크 방송에 응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뭐 가서 식사라도 하죠. 오랜만에 고생하셨습니다. 야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자 저녁에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식사하고 늦게라도 저녁 토크 방송을 열겠습니다. 열어서 우리 또 오늘은 김동수 박사님 오늘 하셨으니까 저녁에는 좀 쉬시고 저녁에는 반주 박사님이나 포 선생님 다른 분을 초대해서 2시간이라도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